시카고에서 속쓰림 치료제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쿡카운티 수뇌법원의 다니엘 트레비노 판사의 감독하에 배심원 선정과 함께 그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곧 변호사의 첫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원서머 시카고 취업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시카고시는 14세에서 24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 2만 8천 개 이상의 유급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과 특정 연방 사무소 방문을 위해 반드시 제시해야 할 리얼 아이디 카드 발급 마감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2025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9.11 테러 이후에 통과된 리얼 아이디법에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일 내 발급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 서부 교회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리노이주 올해의 교사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텍사스주에도 홍수 위기가 닥치면서 휴스턴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북한 해커들의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커지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간 소고기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시카고시가 2024년 밀레니엄 파크 20주년 여름 시즌 일정과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연휴해와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라이브 음악과 무료 영화 등 이색적인 축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즈니랜드가 다가오는 여름철 방학을 맞아 스페셜 티켓을 할인 판매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에서 속쓰림 치료제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쿡카운티 수뇌법원의 다니엘 트레비노 판사의 감독하에 배심원 선정과 함께 그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 변호사의 첫 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89세의 안젤라 발라데즈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반 의약품인 잔탁과 그 제네릭을 복용한 결과 대장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죠. 발라데즈는 다른 원고들과 함께 이 약의 활성 성분인 라나티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인 NDMA로 분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라데즈의 소송은 글락소스민스클라인을 비롯해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베링거인겔하임 등 여러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수만 건의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전 소송이 합의 또는 기각된 상황에서 잔탁과 관련된 암 발병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합의에 도달한 후 이번 재판에서 유일한 피고인 글락소스민스클라인은 잔탁이 암을 유발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조건에서 상당한 수준의 NDMA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1983년 처음 승인된 잔탁은 1988년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으로 명성을 떨쳤죠. 처음에는 글락소스민스클라인의 전신 회사가 판매했으며 이후 현재 소송에 연루된 다른 회사에 판매됐는데요. 2020년 식품의약국은 잔탁과 그 제네릭 버전에서 NDMA가 검출된 후 시장에서 퇴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소송이 쏟아진 건데요. 2022년 플로리다의 한 연방 판사가 잔탁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전문가 증인의 의견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 5만 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피고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부 사건은 재판 직전에 있는 개별 사건과 산호피를 상대로 한 델라웨어 주법원의 약 4천 건의 소송을 포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이자와 베링거인겔하임은 대규모 합의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잔탁의 재제형 버전은 라니티닌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원서머 시카고 취업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시카고시는 14세에서 24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 2만 8천 개 이상의 유급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서머 시카고 프로그램은 3가지 상호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시카고 유스 서비스 콥스는 리더십 개발 및 지역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16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카고 벨라티 프로그램은 14세와 15세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기술 구축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은 16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취업 경험을 제공하고 또 진로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취업 알선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onesummerchicago.org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탑승과 특정 연방 사무소 방문을 위해 반드시 제시해야 할 리얼 아이디 카드 발급 마감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2025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9.11 테러 이후에 통과된 2005년 리얼 아이디법에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일 내 발급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는데요. 마감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어 왔죠. 리얼 아이디 카드는 얼핏 운전 면허증처럼 보이지만 금색별이 그려져 있으며 보안 기술이 더 강화돼 위조가 어렵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DMV를 방문해 필요 시험을 치르거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2개, 시민권 증명서를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체크리스트는 일리노이주 총무처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군사 기지 및 연방시설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리얼 아이디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거주자는 리얼 아이디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서부 교회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리노이주 올해의 교사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에 위치한 조지타운 초등학교 5학년 교사 레이첼 마무드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서부교회 인디안 프레리 교육구에서 일리노이 올해의 교사로 선정된 최초의 교사로 기록됐습니다. 마무드는 약 2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왔으며 지난 9년을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ABC7 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주 전역의 결선 진출자 1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 교육위원회 스티븐 이소야 의장은 그녀는 탁월한 교육자이자 영감을 주는 리더의 자질을 구현한다며 학생들에게 그녀가 미치는 영향은 수업 안팎에서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드는 1년간 일리노이주 교사를 대표해 주 정부가 지원하는 안식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저녁 2024 올해의 교사 국가행사를 위해 백악관에서 교육계를 위한 공식 만찬회를 개최하고 50여 명의 미국 최고의 교육자들을 초청했는데요. 이 행사는 미국 최고의 교육자들로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교실 수업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위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최근 중남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텍사스주에도 홍수 위기가 닥치면서 휴스턴에서 학교가 문을 닫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기상당국은 이번 홍수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또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교육당국은 2일과 3일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샌 자슨토 강을 따라 홍수가 발생해 도로가 폐쇄됐다고 밝힙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24시간 동안 약 9인치의 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11인치의 비가 내렸고 오늘 오전까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존 휘트마이어 휴스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사태는 금요일인 3일 오후에 닥칠 것이라며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에도 나흘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29명이 숨지고 60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또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8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북한의 해커들의 이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미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국무부와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은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언론인이나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김숙희는 미국 정부 당국자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의 이메일과 문서, 기기를 해킹해 지정학적 사건이나 외교 정책 등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김숙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메인을 위장한 채 미 정부와 국제기구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의 주제로 기조연설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 고위 당국자는 김숙희의 공격이 갈수록 뻔뻔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주로 북한 정권의 외교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로 4년간 외부와 단절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통상적인 수단이 아닌 해킹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대학가에서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커지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은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경고한 가운데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 발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잉 대응 논란까지 일고 있죠. 지난달 17일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시위가 재점화됐고 미 전역의 대학으로 번지자 경찰은 학교와 행정당국의 요청으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에서도 경찰이 시위대가 세운 바리케이트와 텐트를 해체하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UCLA에서만 최소 200여 명이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진압봉과 헬멧,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경찰 수백 명이 농성장에 진입해 시위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소화기와 물병 등을 던지는 등 대치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하죠. UCLA는 이달 1일 새벽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계 시위 캠프에 난입해 학생들을 때리고 텐트 안에 폭죽을 집어넣어 터뜨리면서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던 곳입니다. 경찰 진압 현장을 중계한 CNN 방송에는 경찰이 섬광탄을 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CNN은 경찰이 UCLA 캠퍼스에서 고무탄으로 보이는 총알을 발사했다고 전합니다. 시위의 진앙지인 컬럼비아대에서도 경찰의 발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집니다. 뉴욕의 지역 언론인 더시티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해밀턴 홀을 점거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쏘았다고 보도했죠. 당국도 총기 사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43개 대학에서 발생한 체포 사건은 최소 56건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이 잇따르자 대학 사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인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더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미국 주요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이스라엘의 지지 성향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지지한다는 응답이 55세 이상에서는 90%를 넘은 반면 18세에서 24세에서는 57%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IRS는 오는 2026년부터 자산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법인에 대한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자산이 1천만 달러 이상 되는 사업 제휴사의 감사 비율도 기존보다 10배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RS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력 문제로 인해 감사 비율이 하락했지만 지난 2년 동안 11,000명의 신규 보직을 추가하고 부유층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간 소고기가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리콜 제품은 펜실베니아에 기반을 둔 카겔 미트 솔루션 식품 유통업체에서 지난달 4월 26일과 27일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농무부는 해당 제품이 전국에 있는 월마트에서 판매됐고 이 중 상당수는 천연 원료를 뜻하는 All Natural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리콜된 소고기의 양은 총 16,243파운드에 달합니다. 햄버거 패티를 포함해 총 6개 제품이 리콜됐고 대상은 식품안전검사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환불이 가능하며 바로 폐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편 리콜된 소고기로 인한 질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시가 2024년 밀레니엄 파크 20주년 여름 시즌 일정과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연회와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라이브 음악과 무료 영화, 운동 세션 등 이색적인 축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밀레니엄 파크에서 펼쳐지는 여름 운동을 소개합니다. 밀레니엄 파크에서의 운동은 다운타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요. 각 수업은 총 45분 동안 5월 18일 토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운동 매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필라테스는 오전 8시, 요가는 오전 9시, 킥복싱은 오전 10시, 줌바는 오전 11시 시작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파크 여름 음악 시리즈입니다. 뮤직 페스티벌은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7부로 구성된 음악 시리즈는 대부분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라인업에는 코린 벨릴레, 테라스 마틴, 찰리 머슬 화이트, 부스카블라, GZA, 프로토제, 세운 쿠티 등이 리스팅됐습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파크 여름 영화 시리즈입니다. 7월 16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제이 프리스커 파빌리온에서 가족 단위로 무료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E.T., 주라기 공원, 또 코코, 바비, 페리스의 해방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재즈 페스티벌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끝으로 밀레니엄 파크 20주년 기념 축하 행사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주말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시카고시는 매일 가족을 위한 무료 콘서트와 액티비티를 제공합니다. 밀레니엄 파크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장합니다. 디즈니랜드가 다가오는 여름철 방학을 맞아 스페셜 티켓을 할인 판매합니다. 디즈니랜드는 6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한 티켓을 여름 특별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사용 가능한 주중 3일 티켓은 $249에 판매됩니다. 주말 포함을 원하면 $299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3살에서 9살 사이 어린이의 경우 주중 3일 티켓은 $149, 주말 포함은 $199입니다. 티켓은 오는 29일부터 디즈니랜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질병통제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는 최근 2023년 수집된 출생 기록에서 잠정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출생아 수는 359만 명으로 2022년보다 2% 감소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 대선 경합 지역 중의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2만 표 이상 차이로 패배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유권자 사기 결과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죠. 오늘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 최대의 신문인 밀워키 저널 센티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모든 것이 정직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라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2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연방법원에 개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인한 주 최대 2카운티의 재검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쿡과 레이카운티 곳곳에 산발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약간의 돌풍에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대부분의 지역이 이내 맑게 개이겠고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 내일 다시 70% 최연소로 비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61도, 토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5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